스토아 철학 2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 왜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걸까요? 아침에 가족이 던진 말 한마디, 점심에 지인이 한 농담 하나, 저녁에 자식이 무심코 한 대답 하나. 별것 아닌 말인데 마음에 걸립니다. 그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왜 저렇게 말했을까?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화가 납니다. 서운합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저녁이 되어도 그 말이 떠오릅니다. 밤이 되어도 그 순간이 반복됩니다. 잠들기 전까지 그 감정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약한가? 나이가 들수록 더 유치해지는 건가? 자책이 시작됩니다. 화가 난 것도 힘든데 화가 난 나 자신이 또 문제가 됩니다. 서운한 것도 힘든데 서운해하는 나 자신이 또 부끄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쌓여온 마음이 많아진 겁니다. 참아온 말이 많아진 겁니다. 삼켜온 감정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겁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은 순식간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왜 저렇게 말해?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손이 떨립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옵니다. 아니면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참을 걸. 하지만 참으면 더 힘듭니다. 안으로 삼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화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서운함입니다. 화는 뜨겁습니다. 폭발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식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은 차갑습니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오래 남습니다. 가족이 나를 배려하지 않았을 때, 자식이 나를 당연하게 여겼을 때,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않았을 때, 서운합니다. 말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서운하다고 하면 유치해 보일 것 같습니다. 왜 그랬어라고 물으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은 화보다 오래 남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억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해를 받았을 때, 내가 노력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내가 배려했는데 당연하게 여겨졌을 때, 억울합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말하면 불평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누르며 살아왔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서운해하면 유치하다고 배웠습니다. 억울해하면 약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생 감정을 참았습니다. 참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는 게 성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쌓였습니다. 평생 쌓인 감정이 이제는 작은 자극에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감정에 휘둘린 뒤에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화를 냈다면 후회가 옵니다. 내가 너무했나?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참았다면 무기력이 옵니다. 나는 항상 참기만 해. 왜 나만 이럴까? 어느 쪽이든 피곤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도 피곤하고 참는 것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듭니다. 나는 왜 항상 나만 참는가?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편하게 말하고 사는가? 나만 이렇게 예민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5세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자식들은 다 장성했고 이제는 손주도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삶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니 좀 쉬시지.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쉬라고? 내가 쉬기 싫어서 안 쉬나?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해야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쉬라고. 참 쉽게 말하네. 내가 뭘 안다고. 저녁이 끝나고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잘 가.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서운한 건지, 억울한 건지,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쉬시라고. 나도 안 쉬고 싶어서 안 쉬는 게 아닌데.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쉬라니.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유치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쉬라고 한 말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면 친구가 뭐라고 할까?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또 오면 뭐라고 할까? 또 쉬라는 소리 하면 어쩌지?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왔어? 배고프지? 네, 엄마. 뭐 해드릴까요? 됐어. 내가 할게. 밥을 차리면서 계속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쉬라고 했었지. 내가 이렇게 해도 쉬라고 할까? 밥을 먹으면서 아들은 평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어머니는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말을 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가볍게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한 달 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잊은 말을 혼자서 오래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였습니다.
쉬라는 말을 너는 쓸모없다로 들었습니다. 바쁘게 사신다는 말을 왜 그렇게 사느냐로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감정을 만들었습니다. 화를 만들고 서운함을 만들고 억울함을 만들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에픽테토스, 노예 출신의 철학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였습니다. 신분은 달랐지만 두 사람은 같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감정을 만듭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판단하면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 판단하면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지라고 판단하면 담담해집니다. 똑같은 말인데 판단에 따라 감정이 달라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건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단을 바꿨습니다. 감정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누군가 나쁜 말을 하면 순간적으로 화가 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감정을 붙잡고 키울 것인가 아니면 지나가게 둘 것인가. 이것은 선택입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것은 자동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순간적으로 서운한 것은 자동입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한 달 동안 붙잡고 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구분하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과 내가 선택하는 것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감정과 싸웠습니다. 황제라는 자리는 끊임없는 비난과 공격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판했고 모함했고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황제인데 어떻게 감히. 하지만 화를 내면 낼수록 자신이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나의 존엄을 해치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나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그 욕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욕은 상대방의 생각일 뿐입니다. 나의 가치와는 별개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시가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무시는 상대방의 태도일 뿐입니다. 나의 존엄과는 별개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의 말과 나의 존엄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말이 나쁘다고 해서 내가 나빠지는 게 아니니까요. 상대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해지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평생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화가 난다는 것을 내가 화난 사람이다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운하다는 것을 내가 서운한 사람이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를 정의했습니다. 화가 나면 나는 화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운하면 나는 서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라고, 감정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파도처럼 왔다가 파도처럼 가는 것이라고,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 자신은 아닙니다. 서운한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이 나 자신은 아닙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나와 화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화다가 아니라 나는 화를 느끼고 있다입니다. 나는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나와 서운함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서운하다가 아니라 나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입니다. 이 거리가 자유를 만듭니다. 감정이 있어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만듭니다. 분노를 참는 것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분노를 참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겁니다. 화내면 안 돼. 참아야 해. 이렇게 하면 감정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감정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 화는 곧 지나갈 거야. 이렇게 하면 감정은 흐릅니다. 억누르지 않아도 지나갑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내면의 자유는 이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이 있어도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화가 나도 화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서운해도 서운함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이 치솟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픽테토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방식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치솟는 순간 한 문장을 말합니다. 누군가 나쁜 말을 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멈춥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잠깐, 이 감정은 내 선택인가? 화가 나는 것은 자동입니다. 하지만 이 화를 붙잡고 있을지는 선택입니다. 나는 이 화를 계속 붙잡고 있을 건가? 아니면 지나가게 둘 건가? 이 질문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이름을 붙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내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아?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화가 나지라고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인정합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어. 서운합니다. 그럴 때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운해하면 유치한데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그냥 이름을 붙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지면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번 감정을 정리합니다. 저녁 잠들기 전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화가 났었습니다. 언제, 왜 화가 났었나요? 서운했었습니다. 언제, 왜 서운했었나요?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 감정은 사건 때문이었나? 아니면 내 해석 때문이었나? 아들이 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너는 쓸모없다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해석입니다. 사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들은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감정이 달라집니다. 매일 저녁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점점 명확해집니다. 내가 무엇에 화를 내는지, 내가 무엇에 서운해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은 내 해석에서 온 것임을. 네 번째,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화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지금 화가 나고 있어. 하지만 이 화가 나를 지배하지는 않아. 지금 서운해. 하지만 이 서운함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아. 감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감정이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겁니다. 다섯 번째, 상대의 말과 나의 가치를 분리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말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나의 가치와는 별개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태도가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태도는 저 사람의 문제일 뿐입니다. 나의 존엄과는 별개입니다. 상대의 말과 나의 가치를 분리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상대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대하든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례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오만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해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의 존엄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황제였지만 매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다. 오늘 누군가 나를 배려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나의 가치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준비하면 조금 다릅니다. 상처받는 말을 들어도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65세 어머니는 이제 조금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감정은 올라옵니다. 아들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와라.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다릅니다. 또 무슨 말을 할까라는 불안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든 괜찮아라는 마음입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밥을 먹다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그 순간 화가 올라왔습니다. 또 시작이네. 또 쉬라는 소리 하려나. 하지만 이번에는 멈췄습니다. 잠깐, 이 감정은 내 선택인가? 아들은 그냥 걱정해서 한 말이야. 나는 이 화를 붙잡고 있을 건가? 숨을 한 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좀 피곤하긴 해. 그래도 괜찮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설거지 좀 해줄래? 네, 제가 할게요. 그렇게 그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순간적으로 화는 났습니다. 여전히 예민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화를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화를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들 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동안 그 말을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날로 끝났습니다.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감정은 올라옵니다. 여전히 예민한 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시간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감정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수는 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멈춰야 합니까? 처음에는 그래야 한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얼마나 연습해야 합니까? 평생이다. 제자는 실망했습니다. 평생이요? 그럼 언제 완벽해집니까? 에픽테토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목표다. 오늘 화가 났다가 1시간 만에 놓아버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제는 하루 종일 화를 붙잡고 있었는데 오늘은 1시간 만에 놓았다면 그것이 발전이다. 에픽테토스는 옳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빨리 놓아버리면 됩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 조금 덜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 감정과 싸워왔습니다. 화를 없애려 했고, 서운함을 지우려 했고, 억울함을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고, 감정을 바라보라고, 감정과 거리를 두라고, 그러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고, 감정이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그 감정을 붙잡고 있었는가? 아니면 지나가게 두었는가?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다르게 해 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한번 멈춰 보십시오. 잠깐, 이 감정은 내 나는 이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을 건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감정은 올라올 겁니다. 여전히 화가 나고 서운하고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 짧아질 겁니다. 감정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정이 있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부당함을 느낄 줄 안다는 뜻입니다. 서운한 것은 배려를 바랄 줄 안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것은 정의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감정이 있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을 붙잡고 있는 방식이 힘들었던 겁니다. 이제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감정을 바라보면 됩니다. 감정과 거리를 두면 됩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하지만 이 화가 나를 정의하지는 않아. 이 화는 곧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금 늦게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한참 지나서 서운함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예민해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평생 쌓인 감정이 있으니까요. 평생 참아온 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보십시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감정을 붙잡지 말고 지나가게 두십시오.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고 거리를 두십시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더 빨리 놓아버리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마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이어집니다. 완벽하게 평온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있어도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감정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화가 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붙잡고 있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운한 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하루 종일 끌고 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몇 달 동안 붙잡고 있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감정은 자동으로 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정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감정이 있어도 괜찮다. 다만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할 뿐이다. 나는 감정을 느끼지만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세 문장을 천천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편안해질 겁니다. 완전히 편안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도 비슷할 겁니다. 감정은 또 올라올 겁니다. 화도 나고 서운하고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감정과 거리를 두는 법을요. 그 감정을 지나가게 하는 법을요.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법을요.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가끔은 여전히 감정에 휩쓸릴 겁니다. 가끔은
여전히 감정을 붙잡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조금씩 자유로워질 겁니다. 조금씩 평온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지만 여전히 감정과 싸웠습니다. 신분은 달랐지만 두 사람은 같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피할 수 없지만 감정에 지배받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을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평온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 속에서도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화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운해도 서운함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해도 억울함이 나를 정의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픽테토스가 말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평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내 감정이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을 붙잡고 있던 방식이 힘들었던 겁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붙잡지 않고 지나가게 둘 수 있습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유로우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감정이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러면 조금 자유로워질 겁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숨 쉴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완벽한 평온이 아닙니다.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불완전한 감정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통제를 놓았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자유란 무엇인지 천천히 함께 가보겠습니다.